자, 기초 튼튼반 새로운 2020 기초 튼튼반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 공개 강의 명리학의 접근이죠. 명리학에 서서히 접근하기 위해서 명리학의 외면 세계에서부터 서서히 명리학의 세계로 문을 열고 하나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명리학 안에 철학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철학이라는 큰 틀 안에 한 분야가 명리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 만물의 진리를 명리학으로 논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마치 첨성대 안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뭐 정확하게는 불암산 위에서 밑을 내다보는 게 더 넓게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제가 명리학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명리학의 외면 세계에서부터 명리학의 세계로 한 발 한 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전 단계를 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리학 기초 튼튼반, 제가 진행하는 이제 명리학 기초 튼튼반은 명리학 처음부터 배워보고 싶어요. 저 명리 아무것도 몰라요. 한자 모르는데 공부할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도 저와 함께 따라오실 수 있는 수업이고, 명리학을 귀동량으로 들었어요. 서당계 3년으로 배웠어요. 라면은 끓이는데 누구한테 팔만한 라면이 안 돼요. 라고 하는 분들도 그동안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명리학 지식의 파편들을 하나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꿰일 수 있는, 그래서 든든한 이론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공부를 하는 것이 기초 튼튼반의 목적입니다.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이고, 또 다음 주에 공개 강의 세 번째, 네 번째, 명리학이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 2월 18일경에 화요일에 본 강의가 시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명리학 외면 세계의 이해, 다소 좀 영성학적 측면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주가 왜 맞습니까? 사주가 뭡니까? 운명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운명과 사주는 어떻게 연결이 돼 있습니까? 사주는 어떤 식으로 운명을 추론합니까? 에 대한 근원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 설명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 쉽게 전달을 하다 보니 세련되지 못한 표현이 일부 나올 수도 있음에 대해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20대 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을 적에 저는 고등학생들 오면 버겁고 초등학생이 제일 편하더라고. 그래서 늘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가르쳐보자라는 게 일단 제 방식입니다. 그동안 제가 중고급반 가르치느라 고생 많았고, 많은 분들이 제 중고급 강의를 한 2년 동안 보면서 호신쌤 너무 어려워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진짜 쉽게 할 겁니다. 내 진가를 보여주겠다. 자, 두 번째 시간 시작을 할게요. 자, 약간 철학적 주제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추구, 깨달음이란 뭡니까? 이거는 고수님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그냥 제가 고수님한테 배워와서 그냥 입장을 전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은 어려운 말 안 쓰고 아주 쉽게 깨달음이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그 답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이다 예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다. 5살짜리 아이의 의식이 20살짜리의 의식으로 철이 들었다. 그때 내가 그 쪼꼬바 가지고 그렇게 쪼꼬바를 엄마한테 얻어내려고 동생 쪼꼬바를 뺏어 먹고, 친구 쪼꼬바 뺏어 먹고, 아빠가 나 한 입만 줘 그런데 싫어 안 줘 뭐 그랬던 나의 5살짜리 행동이 참 부끄럽구나 라고 느끼는 게 영적으로 철이 든 건데, 그러면 20살짜리 아이를 철부지라고 바라보는 의식이 또 있습니다. 40살짜리 의식이, 50살짜리 의식도 있고 100살짜리 의식도 200살짜리 의식이 있고, 우리의 순수 의식, 근원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참나는 도무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참나 입장에서 보자면 아유 어린 것들 많이 커라. 근데 이제 정말 순수 의식 참나는 분별을 하지 않아요. 옳다 그르다, 선, 악 구별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래 진리의 과정으로 올라가는 진리산에서 진리 1단계는 보통 선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보통 진리 1단계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는 전생윤회 카르마예요. 진리도 단계가 있습니다. 이거 진리도 유치원 과정, 초등 과정, 고급 과정, 성인 과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유치원 과정에서 말하는 진리는 대체로 권성징악적 얘기입니다. 네가 소를 부려먹었으니까 다음 생엔 소로 태어날 거야, 라든가, 너가 이번에 그 시어머니한테 불효를 저질렀으니까 네가 다음에는 문전박대 당하는 시어머니로 태어날 거야, 이런 종류. 히틀러처럼 살면 안 돼. 히틀러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축생으로 태어날 거야. 자, 이런 권선징악의 내용들이 대체로 1단계 아래 좀 하위 차원의 진리적 영역에서 보통 하게 되는 얘기고, 채널링을 받는 분들도 대체로 하위 단계 채널링을 받는 경우
영계에도 등급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영계 등급에 대체로 낮은 영들이 모여, 사실 그 낮은 영 자체도 우리한테는 슈퍼컴퓨터급들이고 성인군자들이신데, 이 낮은 영계에서의 채널링을 받는 분들은 히틀러 요즘 뭐합니까? 아, 요즘 개고생해 그 친구. 다른 영들이 다 왕따 시켰어 히틀러.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선악을 따지는 게 낮은 단계고요. 중간 단계로 올라가면 그 사람은 필요한 역할을 한 거야라는 개념이 되고요. 더 높은 등급으로 올라가면요, 그 사람이 성인군자예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나를 때리는 엄마가 5살짜리 꼬마가 엄마가 날 때려. 도무지 이해 안 돼. 엄마는 사탄 마귀야. 근데 나중에 내가 엄마가 돼보고 나니까, 또는 엄마보다 더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그때 왜 그랬는지가 이해가 돼. 뭐 이런 레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보통 진리의 문을 연다라고 할 때, 사실 좀 이게 좀 우주적 좀 차원이 좀 많이 나갔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들으십시오. 저는 개미가 자신이 누군지를 자각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개미가 내가 일개미인데 나는 그동안 로봇처럼 본능적으로 다른 개미들과 함께 근면성실하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6시에 출근해가지고 매일 똑같은 일과를 20년 동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는데, 공무원 20년 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박수를 쳐. 와, 성실하다. 그래서 난 정년퇴직까지 할 거야. 이게 이제 개미였는데, 이 개미가 문득 나는 왜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가 하고는 그 시스템에서 한 발 벗어나서 시스템을 관조자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었어. 그러고 봤더니 내가 저 안에 개미굴에서 하나의 일개미로서, 그냥 하나의 부품으로서 저렇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더라. 나는 새로운 모험을 하고 싶다. 그래서 개미굴에서 한 20m 높은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아마 집개미인가 봐요. 저 방구석에 있는 개미굴을 쳐다보고, 난 저곳을 벗어나서 나의 인생을 살 거야. 보통 저 히말라야에 가서 돛 닦는 분들 뭐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는 진리를 알았어. 나는 저 개미굴에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매일 똑같이 획일화된 삶에서 벗어나서 내 삶을 찾을 거야. 나는 진리를 깨달았어. 그게 1차 진리 깨달은 겁니다. 그 개미가 20m 높은 책상에서 개미굴을 바라본 겁니다. 근데 그 개미가 조금 더 진리의 길을 갔어. 그랬더니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어느 문틈을 넘어갔는데, 봤더니 내가 뭔가 우주 전체라고 생각했던 공간이 그냥 무슨 저기 고시생의 작은 쪽방이었던 거야. 고시생의 쪽방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그 고시촌에는 그 쪽방 30개가 한 칸에 모여 있어. 뭐 이런 우주가 30개가 더 있었어. 여기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하는 이상한 동물이 살아. 여기 있는 개미는 일개미가 아니라 불개미들이야. 저 집에는 한 우주 안에 개미굴이 3개나 있어. 이런 걸 알게 됐어. 2차 진리를 깨달았어. 그 개미가 더욱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건물 밖으로 나왔어. 그랬더니 주변에 그런 개미굴 수백 개 있는 건물이 끝도 없이 쌓여있어. 끝도 없이. 그러다 그 개미가 더 가면은 뭐 바다 건너까지 가겠지만 사실 끝도 없죠. 끝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진리의 차원이라는 게 1차적 차원에서는 선과 악을 구분을 하고, 2차적 차원에서는 그 악도 필요했다가 되는 거고, 3차적 차원에서는 그거 다 헛거다. 다 그게 그거다. 다 필요한 거다. 선이 악이었고 악이 선이었고, 그 악인 역시 너의 과거였고, 여기 있는 선인 역시 너의 미래였고, 지금 우리가 시간의 개념 하에서 모두 다 서로 다른 인격체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우주의 세계, 신의 세계, 진리의 세계에선 시간 개념이 없단 말입니다.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일 수 있고 너가 나일 수 있고 제가 얘일 수 있고, 얘가 나의 3238번째 윤회일 수도 있고 제가 28683번째 윤회일 수도 있고, 얘는 5번째 윤회일 수 있고, 내 아버지는 28633번째 내 연극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을 하나로 모아버리면 되잖아. 동시에 연기해버리면 되잖아. 동시에.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시간 개념이 없다라는 것은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뮤지션들이 1인 5역을 해요. 그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건반 치고 드럼 치고 북 치고를 한 명이서 드럼을 쳐. 그다음 기타를 쳐. 노래를 불러. 북을 쳐. 그 다음에 그 5개의 화면을 합쳐. 그러면 1인 5역 뮤지션이야. 그 장면을 한 100년 전에 옛날 사람이 보면은 5명이서 밴드를 했군요. 근데 어떻게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게 생겼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근데 우린 알아. 한 명이서 5번의 역할을 하고는 1시간대에 합쳐버렸다는 것을. 저놈은 다 같은 놈이야. 요즘 그 영화에서 이런 역할 많이 나오죠. 그 배우 출연료를 아끼려고 하는 건지 몰라도 1인 3역 뭐 이렇게 1인 3역.
그래서 두 쌍둥이가 북한과 남한에서 자라가지고 특수부대원으로 만나서 두 쌍둥이가 싸우는 장면. 그거 실제 어떻게 연기해요? 한 명이서 막 이렇게 싸웠다가 다시 레디 컷 하면 다시 이번에는 국방 인민군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싸웠다가 다시 레디 컷 하면 다시 국군복을 입고 이렇게 싸웠다가 그리고 촬영한 거 합쳐놓죠. 근데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저 둘의 형제가 쟤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얘는 남한에서 태어나가지고 고륙상쟁을 하고 있네. 아니거든. 같은 인간이거든. 같은 인간이 레디 컷 하면 인민군, 레디 컷 하면 남한군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거든. 이게 시간 개념이 없어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아버지가 내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나일 수도 있으며 내 앞에서 지금 나한테 나를 총으로 쏘려고 하는 인간이 나의 3233번째 전생이었을 수도 있다. 전생의 개념을 꼭 내가 조선시대에서부터 근대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 현대시대에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시간 개념이 없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미래, 과거, 현재가 뒤죽박죽이야. 소설가는 그 소설의 세계에서 신이에요. 소설가는 그 소설의 세계에서 신인데 소설가가 꼭 소설을 순서대로 써요? 아니야. 중간부터 쓰기도 하고 결말부터 먼저 쓴 다음에 결말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려면 원인이 있어야겠는데 한 달 있다가 원인 쓰기도 해. 성경책이 그게 순서대로 만들어진 줄 아세요? 아니야. 그거 성경책 순서대로 안 써져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써 있으니까 성경책의 맨 마지막에 쓴 사람은 요한계시록이고 그 성경책 맨 마지막 장에 이 책에서 더하지도 말고 제가 교회 선생 주일학교 선생님 20년이에요. 이 성경책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고 써 있으니까 그럼 요한계시록 뒤에는 그 어떤 경전도 붙이면 안 되겠구나라고는 아니거든. 요한계시록 뒤에 써진 책들 여러 편 더 있거든. 근데 순서가 바뀐 거거든. 요한계시록을 뒤에 갖다 놨거든. 아니거든. 원래는 요한계시록을 맨 뒤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끝에서 한 세 번째 정도에 갖다 놔야지 이게 정상이야. 그럼 요한계시록 뒤에 쓰여진 경전은 뭐야 그러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되는 책이네. 되게 웃기네. 뭐 그런 개념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깨달음에 관련돼서 우리의 의식을 벗어나서 올라가게 되면 되게 다양한 현실이 나오게 됩니다. 깨달음이란 5살 꼬마가 나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되게 그냥 수준 낮은 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깨달음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도사가 돼가지고 이 천지만물의 조화를 다 부리고 저 여자를 내 품에 안길 수 있게끔 마법을 걸며 저 인간이 나한테 돈을 들고 오게끔 할 것이고 온갖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문재인을 하야시킬 것이고 뭐 각종 뭐 신비한 막 구름을 다루고 뭘 하고 뭐 해가지고 뭔가 도수를 부리겠다, 부자가 되겠다. 이게 딱 무슨 생각이냐면은 5살짜리 꼬맹이가 도사들의 세계를 봤어. 어른들의 세계를 본 거야. 자기는 이 쪼꼬바 하나 얻어먹기가 정말 힘든데 어른들은 슈퍼마켓에 가서 쪼꼬바를 박스채로 사 먹는 거야. 근데 그런 쪼꼬바를 박스채로 사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어른이 왜 나한텐 쪼꼬바를 안 사주는 거야. 짜증나 죽겠네. 그 꼬마가 어른이 되면 쪼꼬바 사 먹어요. 술 사 먹어요. 그 꼬마가 어른이 되면 쪼꼬바 안 사 먹어. 술 사 먹어. 그러면 지금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이 에고의 의식이 5살짜리 꼬맹이라고 쳐요. 우리 5살짜리 꼬맹이들은 이 쪼꼬바가 부귀영화야. 이게 돈이고 벤치고 한강다리변에 높은 차고 부귀영화고 명품백이야. 부잣집이야 이거. 내가 어른이 되면 쪼꼬바를 박스로 사 먹을 거야 라고 하는 게 깨달음을 얻어서 도사가 되겠다. 세상 만물 진리를 다 깨우치겠다는 건데 정확히 말하면 어른들은 전혀 관심도 없는 술 사 먹어요. 애기들은 술 관심 없죠? 5살짜리 꼬마는 이거 냄새나 싫어. 뭐 가끔 깨달은 애기들도 있어요. 5살짜리가 술 먹기도 해. 그래서 깨달은 애기예요. 깨달은 애기. 가끔 40살 어른이 쪼꼬바 좋아하기도 해요. 참고로 제가 쪼꼬바 좋아해요. 제 식성이 아이 식성인 거 아시죠? 술 안 먹고 맨날 콜라 사이다 먹고 있는, 환타 먹고 있는. 응?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을 얻고 세상 모든 만물을 부리며 모든 것을 발전해서 내가 신의 경지에 다다를 것인가? 아니거든요. 깨달음을 얻으면 더 많은 고민이 생겨. 어떤 술 사 먹을까? 라는 거예요. 꼭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RPG 게임, 컴퓨터 게임에서 RPG 게임을 할 때 이 RPG 게임들은 대체로 레벨제가 있어요. 경험치를 획득하면 레벨이 올라가. 사실 우리 인간도 똑같아. 삶의 경험치를 획득하면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게임 속 캐릭터가 레벨을 올려. 그러면 내가 지금 내가 듣보잡 등급이야. 뭐 총 20등급 중에 내가 뭐 하위 뭐 2등급, 3등급 정도 돼. 그러면 내가 빨리 상위 등급이 돼야지 저 황금의 칼도 쓸 수 있고 특수한 마법도 쓸 수 있으며 저것들 싹 다 날려버릴 수 있는 폭풍의 마법도 쓸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캐릭터가
레벨이 정말 올라가잖아요. 레벨이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 높은 레벨자들만 또 모아놓는 방으로 가버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인간들이 다 레벨이 높아. 다 레벨이 내가 쪼랩들하고 승부를 걸어야지 내가 그 동네에서 신노릇을 할 수가 있는데 나만 고렙이 아니라 다른 애들도 고렙이야. 나를 좀 쪼랩들 안 돼. 공평하게 우주는 공평하게. 너 고렙이구나. 너 고렙들 사이에서 놀아라. 넌 쪼랩이구나. 넌 쪼랩들 사이에서 가끔 이게 뭐 가끔 엇갈리기도 하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에고적 측면에서는 쪼꼬봐 주세요. 여기 쪼꼬바예요. 이 쪼꼬봐 주세요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운명 계획을 짠 주체는 쪼꼬봐 주세요 하고 있는 에고가 짠 게 아니라 저 술 좋아하는 어른이 짠 거예요. 높은 의식 체계가 짠 것이다. 그게 필요해서. 이거는 마치 40살짜리 엄마가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보냈는데 아이 입장에서는 나도 한국 사람이 가르치는 유치원 가는데 저기 있는 노랑머리 아줌마들은 이상한 말만 해. 나 한국 유치원으로 보내줘. 마치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엄마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아니거든. 엄마가 너를 지독하게 사랑하사 외국인 학교를 보내준 거거든. 근데 뭐 친구들하고 말도 안 통하고 친구한테서 냄새가 나요.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얼굴이 쪼꼬바 같이 생긴 시커먼 친구한테 냄새가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아니거든. 다 그게 뜻이 있어서 간 거다. 그래서 그 영혼의 여정을 존중하라. 자, 그럼 우리는 명리 상담을 한다. 또는 내가 사주를 배워서 내 사주를 파악하고 내 자식의 사주를 파악하고 남편의 사주를 파악하고 내 친구의 사주를 파악을 해주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개념으로 사주를 파악해 주냐면은 5살 꼬마의 수준으로 다른 5살 꼬마의 마음을 어루만져.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삶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모습들은 대부분 그 40살 엄마의 뜻에 의해서 운명이 움직여지고 있다 보니까 5살짜리 꼬마가 지금 버거워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 나는 쉬는 시간도 없어. 나 뽀로로 보고 싶단 말이야. 왜 또 미술학원을 내가 왜 또 가야 돼? 왜 노란 차가 와가지고 자꾸 나를 태워서 태권도장에 보내고 미술학원에 보내고 영어학원에 보내고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뭐 이상한 곳에 또 보내고 저녁 되면 씻고 자야 되고 나 테레비 언제 봐? 쪼꼬밥 언제 먹어? 내일. 나 쪼꼬밥 언제 먹어? 테레비 언제 봐? 내일 뭐 이러더란 말이죠 이제. 이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 그럼 그 5살짜리 꼬마가 옆집에 사는 5살짜리 꼬마한테 가서 우리 엄마 왜 이러니? 그러니까 야 엄마 주머니 뒤지면 거기서 쪼꼬바 나와. 안방에 몰래 가봐. 거기 가면 쪼꼬바 있을 거야. 동생한테 준 쪼꼬바 뺏어. 이게 같은 5살짜리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통 그렇게 조언하죠. 보통 그렇게 조언. 근데 사실 정확히는 우리가 40살 어른 내 신성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운명을 움직이는 건 내 안의 신성이라고요. 내 안의 신성이 내 운명을 이렇게 콕 꿰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니는 거야. 5살짜리 아이는 세상이 자기 의식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 5살짜리 아이의 세상은 사실 엄마가 다 조종하고 있는 거야. 그래 노란 차도 다 엄마가 보낸 거고 그 노랑머리 외국인 선생님도 다 엄마가 보낸 거야. 아빠가 돈 벌어 갖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5살짜리 아이는 뭔가 영문도 모르겠어. 딱 왔더니 밥상이 차려져 있고 나 고기 먹고 싶은데 뭐 이상한 마늘 막 이런 거 넣어놨고 이런 상황들이 다. 자, 우리 명리 상담가는 40살의 의식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건 우리 불가능해요. 그거는 뭐 꿈 깨야 되는 거예요. 넘사벽이죠. 그거는 전 세계에 몇 명 되시는 그런 인도의 이름을 가지신 그런 성자 아니면 그거 안 돼. 그럼 우리는 하다못해 5살짜리 의식이 아니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형아 정도의 의식은 있어야 돼. 그러면 중학생이나 형아 정도한테 5살짜리 꼬마가 엄마가 나한테 쪼꼬바 안 줘요. 그러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형아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 그 둘의 교두보잖아. 둘의 중간자잖아. 소통자. 엄마 말을 일단 3일간 잘 들어. 그 다음에 엄마한테 불쌍한 눈초리로 엄마 쪼꼬바 하나만 더 주면 말 더 잘 들을 건데 엄마 쪼꼬바 하나 더 주면 편식 안 할 건데 엄마 쪼꼬바 하나 더 주면 저녁에 내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잘 씻을 건데 쪼꼬바 하나 더 주면 엄마 아빠 침실에서 문 닫고 있을 때 절대 두드리지 않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팁을 알려줘.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주로 5살짜리 꼬마가 주로 하던 방법은 떼쓰는 거였어. 쪼꼬바 내라. 쪼꼬바 되나? 밥 안 먹을 거야. 쪼꼬바 되나? 더 잘 거야. 노란 버스 안 탈 거야. 이러고 살고 있었는데 중고생 오빠가 일단 엄마 말을 잘 들어. 그리고 딜을 해. 저녁에 치카치카 잘할 테니까 쪼꼬바 2개만 더 주세요. 그리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엄마의 자유시간 줄 테니까 쪼꼬바 그럴 때마다 1개 더 주세요. 그러면 이게 현명한 중재예요. 그럼 쪼꼬바를 더 받아.
그쵸? 그게 쪼꼬바를 세속의 부귀영화라고 치자고요. 이 세속의 부귀영화가 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근데 신한테는 이 세속의 부귀영화 아주 가치 없는 걸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건 내 꿈이야 꿈. 꿈에서는 주로 그 신의 시각으로 우리한테 영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데 꿈에서 똥꿈을 꾸면 돈 번다는 소리 있죠. 맞아요. 꿈에서 똥꿈, 돼지꿈 뭐 이런 건데 대체로 똥꿈 꾸면 돈 벌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깊은 영혼의 세계에서는 내 높은 신성에서는 돈을 똥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똥으로. 아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더티나고 아유 애 갖고 쪼꼬바 가지고 놀더니 온몸에다 쪼꼬바 칠을 하고 동생 쪼꼬바 뺏어버리고 그 착하던 애가 쪼꼬바 2개를 쥐어줬더니 갑자기 미친 애로 변해가지고 쪼꼬바 눈이 뻘개져가지고 쪼꼬바 밥 안 먹을 거야 쪼꼬바 줘 뭐 이런 거 말도 안 들어. 그럼 엄마 입장에선 저 녀석의 쪼꼬바를 뺏어버리고 당분간 한 달 동안 쪼꼬바를 절대 안 줘야겠다. 그래서 저 녀석이 충분히 겸손해지고 훈육이 되면 그때 쪼꼬바 하나 줘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요. 아니 하다못해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도 맨날 맛있는 이거 주면 애가 주사료는 안 먹고 맨날 간식만 달라 그러고 이빨이 막 썩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동물병원 가가지고 이빨 뽑아야 되잖아.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그거 안 준다고 맛있는 사료.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우리 주인이 왜 그러는 거야 하고 맨날 울부짖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는 딜을 해야 된다. 뭐 어떻게 딜을 하면 돼? 신한테? 그럼 우리는 명리가로서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면 복이 올 거야. 이런 것들이 일종의 중고등학생이 5살짜리 꼬마한테 전하는 처세술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중고등학생의 의식이 아니라 같은 5살이나 6살짜리 의식으로 이렇게 조언을 동생 거 빼서 그리고 엄마 없는 데서는 그리고 더 뗐어 엄마한테 더 때를 써 그러면 장난감을 사주실 거야. 뭐 처음에 몇 번은 사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볼기짝이 날라오죠. 이제 엉덩짝이. 네? 피해 복수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결국 깨달음이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높은 의식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이해하려고 노력은 좀 해보자. 적어도 이거는 해보자. 내 의식이 5살짜리 꼬마 의식이다. 신이 보기에는. 그럼 신의 의식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고 있을까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자. 물론 저도 100% 몰라요. 저는 그냥 제가 한 중학생 정도 되는 것 같아. 저는 제가 한 중학생이 되니까 엄마 아빠가 밤에 문 잠그고 뭐 하시는지에 대해서 굳이 문을 안 열어보려고 그래. 네? 그럼 괜히 맞으니까. 뭐 그런 거와 같다. 자, 진리의 교육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교육이라고 하는 민감한 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교육이라는 민감한 교육은 유치원용 성교육과 초등학생용 성교육,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대학생과 말년의 성교육은 완전 다릅니다. 그렇죠? 유치원의 성교육은 엄마 아기는 어떻게 생겨요? 그럼 엄마 아빠의 사랑의 결실로 손잡고 자면 배꼽에서 나온단다. 뭐 황새가 물어왔다. 다리에서 주워왔다. 다양한 종류로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중학생 정도 되면은 엄마 아빠가 육체적 결합을 한단다. 뭐 너무 깊은 건 알려고 하지 마라. 뭐 정도가 될 것이고,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성교육이 본격화되죠. 뭐 고등학교 고학년이거나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성교합이 이루어지는데 피임 교육 시키죠. 보통 그럴 때는. 진정한 사랑으로 뭐 너무 섣불리 몸을 굴리지 마라. 뭐 이전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유치원생하고 대학생하고의 성교육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유치원 교육은 잘못된 성교육이고 대학생 수준의 성교육은 뭐 맞는 교육이 아니야. 내 수준이 유치원생이면 유치원 정도의 진리가 들어오고 내 수준이 대학생이면 대학생 정도의 성교육이 들어와요. 어떤 진리에 대한 교육도 마찬가지다. 내 의식이 높아지면 나도 그 의식에 맞는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내 의식이 낮으면 나는 유치원생이야. 그랬더니 맨날 유치원 수준의 얘기만 하는 거야. 아빠는 왜 낮에는 어디가 아빠 돈 벌러 갔어. 아빠가 돈 벌어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만 오지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거에서는 얘기 안 한단 말이죠. 쪼꼬바에 대해서 너 말 잘 들으면 쪼꼬바 줄게 정도인 거지 어떻게 쪼꼬바라는 것은 어떤 거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의식이 발달해야 된다. 그러면 차츰 진리도 알 수 있다. 자, 우리 명리가는 그래서 어떤 신의 의식과 인간의 의식의 중간 정도의 관점에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라보고 신이 이 사람한테 뭘 하기를 바라고 있을까로 보자고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불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뭐 이슬람교입니까? 힌두교입니까? 혹시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 저는 그냥 초교파주의. 기독교 출신 초교파주의. 우리 집안은 다중 짬뽕 종교 집안 출신. 그래서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다. 장점. 단점 사탄마귀 집안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성촌에서 자라면 집성촌에서 자랐어. 다 김씨밖에 안 자라 그 동네에서. 그러면 김씨 외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배격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짬뽕 나라에서 자랐어. 뭐 김씨, 이씨, 박씨, 외국인, 로버트, 제임스 다 모여 있어. 그런 곳에 살고 있으면은 인종차별에 대한 의식이 없어. 저 사람은 저렇게 존중해주고, 요 사람은 이렇게 존중해주고. 저는 그런 차원으로 봅니다. 자, 시간이 좀 길었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과학, 종교, 철학, 역학
미신의 차이는 뭡니까? 사실 이 명리학이 미신 취급을 받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그거 미신 이거 과학 빼고 다 미신 아니야? 아니 어떤 사람은 철학까지는 아니 종교까지 인정해줘. 여기까지 인정해주고 요 다 미신 아니야?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는 인정해주겠네. 뭐 철학까지는 뭐 아리스토텔레스까지는 인정해주겠다. 뭐 공자맹자까지는 인정해주겠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다 미신. 역학하고 미신이 같이 도매급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저는 이제 주말마다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할 때 등산로 입구까지는 버스를 타고 갑니다. 버스 자가용을 타고 갑니다. 그게 보통 과학을 이용한 겁니다. 요즘 과학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옛날 같았으면 제가 태백산 등산을 갔다 왔는데 태백산을 만약에 걸어서 가려고 조선시대야. 내가 태백산을 걸어서 가려고 그러면 일단 태백산 입구까지 가는데 한 3주 걸려요. 2주나 3주. 근데 요즘은 이 현대과학에 의해서 아침에 동서울터미널에서 새벽 버스를 타면은 오전 10시 30분에 태백산 입구에 내가 딱 도착을 해요. 옛날 같았으면 3주 걸려서 가야 되는데 3주야? 한 2달 걸리겠지 아마도. 도중에 산적들도 만날 거고 산짐승도 만날 거고 그러니까 요즘엔 과학 덕분에 과거에는 까마득히 먼 여행이라고 생각해지는 게 확 앞당겨졌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태백산을 걸어가련다. 그럼 3주 걸리겠죠. 바보예요, 바보 아니에요. 바보죠. 그럼 과학이 가 있는 데까지는 과학으로 가면 돼. 왜 3주를 걸어서 태백산을 가냐고. 나는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하겠습니다. 이거 바보야. 그러면 현재 과학이 논리적, 현실적으로 입증한 내용까지는 현대 과학 이용하면 돼. 근데 요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요. 잘못하면 진리산 구분응선까지 도로가 지금 깔리게 생겼어요. 진리산 구분응선까지 도로가 깔리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소리? 그래서 도로를 저는 과학이라 그래요. 과학 문명, 현대적 문명, 과학이 입증한 거 하나하나 증거 다 찾아가지고 논리와 이론 만들어서 딱 도로 포장해 놓은 거 이거 과학이라고 해요. 근데 요즘 웬만한 산들은요. 거의 다 산 입구까지 다 도로 깔려 있고요. 그 다음에 산 입구서부터 산 중턱 정도까지는 리어거나 자전거 정도 다닐 수 있는 비포장 도로가 돼 있어요. 보통 그 도로에는 누구만 다닐 수 있냐면 그 산에 있는 절에 계시는 절 차량, 절 스님들은 보통 그 도로를 차로 움직이시고 일반인은 차량 못 들어가게 해. 거기가 종교의 영역이에요. 종교의 영역. 그런데 이제 자전거나 봉고차 못 다니는 길은, 트럭 못 다니는 길은 걸어 다녀야 돼. 이거 등산로죠. 이 등산로의 영역이 명리학, 역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 역학의 영역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건축자재 들고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산 중턱에다가 산장을 짓고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뭐 헬리콥터라는 치트를 쓰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가끔 미신은 뭐냐 하면은 이미 도로가 뚫려 있는데 굳이 샛길로 가. 근데 그렇다고 그 샛길이 빠른 것도 아니야. 그 샛길이 만약에 도로보다 빨라. 도로는 뺑 돌아가는데 그 샛길로 가면은 다리는 좀 아프지만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가 아니야. 오히려 샛길로 가면 더 힘들어. 엄한 짓 한 거죠. 그게 미신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꼭 된장 바르고 이게 전통적 방법이야. 이러면 곤란하다고요. 예?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것만은 곤란하다. 명리학은 저는 그래서 명리학을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북한산성 같은 공식 그 국립공원에 가면은 비법정 도로와 법정 트레킹 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산악구조대가 딱 안전을 확보시켜준 등산로가 있어. 거기는 웬만해서 떨어져 죽거나 다치거나 하지 않아. 공식 등산로가 있고 지도에 보면은 비법정 탐방로라고 해서 너 여기서 다치면은 너 안 구해줄 거고 설사 구해주더라도 너 벌금 때릴 거야. 길로 좀 다니지 마. 다니지 말란 길로는 좀 다니지 좀 마. 같은 게 일종의 검증 안 된 도로. 그 검증 안 된 도로는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잘 될 수도 있지만 멧돼지를 만날 수도 있고 도로가 끊어질 수도 있어. 그런 경우는 아직 검증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은 어떤 학파나 학풍이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완전히 검증되지 않는 건 둘째치고라도 가면 벼랑으로 가버리는 길이 있어. 차라리 도로로 가든가 종교의 길을 가든가 아니면 뭐 어느 정도 검증된 길을 가지 않고, 그게 일종의 잘못된 비법정 탐방로. 가지 마시고 멧돼지 만남, 절벽으로 떨어짐. 이게 미신이다. 이게 구분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명리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전 공부 두 번째. 사주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인간의 운명이란 영원히 짠 자기개발 계획서, 자기 발전 계획서에 따라서 적당한 하드웨어를 골라가지고 이 하드웨어 속에 그동안의 자신의 모든 소프트웨어를 이전시켰다.
소프트웨어, 즉 영혼의 의식은 한 개가 아니고 아주 다중복합적 수만, 수천, 수백만의 의식들이 있고 캐고 캘수록 과거의식, 현대의식, 조상의식, 민족의식들까지 다 캐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다중자아 분열증이 일어난 사람들은 이거 통합이 잘 안 된 사람 같은 거예요. 뭐 국가로 치자면 대통령이 3일에 한 번씩 바뀌는 구테타 일어나고 있는 나라. 오늘은 32번째 인격체가 나를 장악했고 내일은 23번째 인격체가 나를 장악했으며 그러다가 과거에 소멸되었어야 한 무당 인격체가 갑자기 주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막 작두를 타기도 하는 등등의 상황들을 이번 다중인격 체계로 나타난다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는 원래는 이 인격 체계는 타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인격체인데 그게 그만 나로 나타나 버려서 아침에는 A라는 사람이고 저녁에는 B라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변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일종의 대통령 권한이 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구테타 맨날 벌어지고 있는 나라 뭐 이렇게도 좀 비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주에 근이 많다라는 얘기는 천간에 이 일간의 의지를 지지해주는 지원자가 많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주에 비겁다자 추진력 강해요, 고집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국가에 비유하자면은 추종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뭐 하자 그랬더니 온 국민의 3분의 2가 그러자 그러니까 반대파들이 막 다 휩쓸려 버리는 거야. 감히 반대합니다라는 말을 했다가 매장될 것 같아. 반대하면 빨갱이 소리 들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 같은 게 일간의 근이 강한 거죠. 근데 일간의 힘은 약하고 일간의 근은 한 개도 없어. 천간에 일간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무슨 재성이 장악을 하고 있으면 자본주의 권력 자본가들이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거죠. 그럼 모든 결정은 돈의 논리에 따라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이 이 사람은 돈 만약에 이런 내 머릿속의 의식이 돈들이 추구하는 의식들로만 어떤 판단 결정을 내리니까 자본의 허수아비가 된 왕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책임은 안 질라 그래. 제 탓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도 있는 요소죠. 자, 우리 기초 튼튼 과정 구체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될 건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명리학의 가장 기본적 강의이기 때문에 꼭 제 강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강의를 공부하시거나 다른 방식으로 독학을 하시더라도 이 부분들은 거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명리학 독학하기 정말 힘듭니다. 어느 정도 독학을 하셨다면 그래도 정규 강의를 이해하기는 좀 쉽다. 쉽게 말해서 산에서 게릴라 활동 좀 하다가 사관학교 들어갔더니 총 좀 쏠 줄 알더라. 뭐 요 정도가 되는 건데 근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처음부터 사관학교 들어간 사람하고 산에서 게릴라 생활 좀 하다가 산적 생활 좀 하다가 사관학교 들어간 거하고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사관학교 들어가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산에서 너무 자기 방식대로 총 쏘는 법을 게릴라 짓을 해버리면 사관학교의 방식이 안 맞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자, 조정을 좀 해야겠죠. 자, 우리 명리 공부할 때 처음에 배우는 것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순서는 제가 이렇게 갈게요. 처음에 음양, 오행을 배울 겁니다. 정확히 음양은 그냥 후딱 지나갈 거고 오행을 주로 할 겁니다. 저는 가급적 관념적인 거는 그냥 패스해버릴 거고 관념적인 거 음양 한 줄 정의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좋은 게 있으면 반드시 그만큼 나쁜 게 있다. 잘난 게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다. 모든 사주에는 음양이 있다. 이 사주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무조건 좋은 사주 없고 무조건 나쁜 사주 없다. 뭐 쉽게 말해서 축술미 사명 나빠요? 아니에요. 보통 천바디가 나빠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좋은 게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쁜 거 제거하면 그만큼 큰 장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 뿐이에요. 뭐 부자 아니면 그지 뭐 이런 식으로 중간이 잘 없으니까 대체로 좀 사주의 기운이 좀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경우들은 그러니까 음양의 법칙이라는 거는 반드시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다라는 거니까 어떤 사물을 볼 때 나의 필터, 나의 프로그램, 나의 시각으로만 좋아요, 나빠요, 잘 됐어요, 안 됐어요를 갖다가 판단하지 말자라는 측면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그 사주가 대체로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면 그 사주의 장점은 무엇인가를 캐내서 부정적인 면은 완화시키고 장점은 키워내서 그 사주를 훌륭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주를 꼭 그 배설의 역할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친구 놀려먹기, 상대의 고통 후벼 파서 반사 이익 얻기. 변태죠, 약간 이거 변태. 사주 딱 보고 그 사주에서 가장 나쁜 것 집어내가지고 너는 재미없어 뭐 이런 거. 예전에 어떤 분이 그 역학총림 게시판에다 이런 하소연의 글을 올렸어요. 내 친구가 사주를 좀 배웠는데 내 사주를 보고 너는 분위기 깨는 인간이야. 너는 이렇게 들떠있는 분위기를 착 가라앉히는 사람이야. 뭐 대략 아마 편인이 들어있겠죠? 아마 편인이 식신을 도식했거나 했겠죠? 사실 저 같은 사주예요. 무식상. 무식상에 식상 인묘지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가면 대충 분위기가 다운됩니다. 술자리에 제가 앉아있으면 제 앉아있는 분야면 살짝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있어야 공부를 하지.
제가 여기를 확 지나가면 분위기가 쓱 다운된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놀자 기운을 쓱 임묘시킨다고. 제가 이렇게 임묘시켜서 내가 막 써버린다고. 이렇게 내가 지금 열심히 막 무당 춤추듯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난 다시 또 이렇게 충전한다고. 하루 종일 충전한다고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사주는 장점이 식상적 기운을 완화시키고 인성적 기운을 확대시키는 거니까 그 사주가 도서실 주인하면 되게 잘 되겠죠. 학교 선생님 하면 애들 공부 잘하겠죠. 내 주변 사람들 공부시키고 흥분된 곳에 가서 흥분 가라앉히는 데는 그만한 사주가 없겠죠. 대신에 나이트클럽 가면은 별로 도움 안 되겠죠. 저 사회 부적응자 되겠죠. 나이트클럽 가면은. 그러면 각각의 사주는 우주는 절대 쓸데없는 걸 만들지 않았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봐야 되는데 그거를 쓸데없다, 쓸데있다라고 말하는 건 마치 5살짜리 꼬맹이가 흑인 꼬마아이를 보고 쟤는 피부가 까매요. 쟤는 초코우유 먹고 자랐나 봐요. 라고 하는 수준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각자 사주는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잘하는 게 있고 자기 장점이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몸에 심장이 있어. 심장의 세포들 입장에선 심장 세포들의 슬로건은 절대 한순간도 쉬지 않고 팔딱팔딱 뛴다. 이게 모토야. 이게 심장세포의 모토야. 심장 나라에서는 그게 최고야. 근데 그 심장의 논리로 뭐 다른 허파, 뭐 무릎, 뭐 연골, 엉덩이, 뭐 지방. 그럼 만약에 이 심장세포가 지방세포를 보고 너는 도무지 쓸모가 없는 녀석이구나. 진짜 필요가 없는 녀석이구나. 아니야. 겨울엔 지방세포 있어야 돼. 그래야 안 얼어 죽지. 지방세포 있어야 돼. 또 여자는 지방세포가 좀 있어야지 좀 인기가 있단 말이죠.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 아니, 너무 뭔 얘기하다. 자, 각자 자기 논리로만 사주를 보면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음양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다가 좀 더 나갔는데 자, 음양 법칙과 오행이라는 법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참고로 이 오행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선인들은 이 명리학을 구축하신 선인들은 우주를 크게 5개의 에너지로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5개의 에너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목화토금수가 아니라 멋진 영어식 표현이나 무슨 뭐 불란서, 유럽식 표현이었으면 내가 보기엔 전 세계가 명리학을 배웠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걸 목화토금수 하니까 뭐는 옛날 골동품 나는 느낌인데 아니에요. 목화토금수의 5개의 에너지로 분류를 했죠. 근데 이게 서양에서는 이거를 지수화풍이라고 해가지고 4가지의 에너지로 크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어떤 철학적 측면에서는 동양 철학이 엄청나게 앞서가 있는 모습이에요. 분류를 더 많이 해놨죠. 지수화풍하고 이 목화토금수하고의 차이는 이 중성자, 이 토라는 에너지가 중간적 에너지 역할을 한다는 뜻인데 이건 대단한 발견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리학 체계에서 우주와 모든 세상을 5개의 에너지로 분류를 해서 그 5개의 에너지가 상생상극이라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모습하고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양, 오행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본적 공부를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오행을 어떻게 구분하는가 정도의 개념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 구체적으로는 그 음양, 오행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천간에는 10개의 글자, 지지에는 12개의 글자. 근데 이거는 10개의 글자, 12개의 글자는 에너지에 대한 상징 기호 체계라고 보면 돼요. 그냥 상징이라고 보면 돼요. 원래 주역이 64개를 사용을 하는데 이 주역 64개는 뭐 짝대기 점점, 짝대기 점점, 꼭 모르스부호처럼 이 주역은 그 짝대기 점점 가지고 64개의 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상징이야, 상징. 그래서 이 주역은 상징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슨 괴 해가지고 이제 주역의 해설서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 주역이 상징 체계로 얘기를 하는 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글자로 얘기를 하면 니들이 글자에 매몰돼 버리잖아. 그러니까 글자가 아니라 상징으로 얘기를 할게. 그랬더니 아유 상징으로 얘기하면은 해석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여기다 갖다 붙이면 여기다, 저기다 갖다 붙이면 저기다. 유치원생이 보면 유치원식으로 해석할 거고 고등학생이 보면 고등학생으로 해석할 거고 성인군자가 보면 성인군자식으로 해석하니까 해석이 전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글자에 매몰되는 것보다 상징 체계로 보겠다. 이게 주역의 의미인데 64개의 의미인데 명리학도 마찬가지로 명리학은 천간 10개, 지지 12개의 글자라는 상징 체계를 가지고 이걸 또 2개씩 얹어가지고 60갑자라고 하는 암호 체계를 만드는데 이 60갑자는 우주 컴퓨터 돌아가는 코드예요, 그냥. 그러면 60갑자만 이해하면 돼. 60갑자를 이해하면은 우주 컴퓨터 돌아가는 코드를 안다. 아주 감사하게도 이 우주 컴퓨터는 60갑자가 순서대로 움직여요, 순서대로 이렇게. 갑자을축 병인종묘 해가지고 이렇게 60갑자가 순서대로 움직이더라. 그러면 지금 이 갑자면 그 다음 뭐가 오겠다. 이번에 뭐 정축이면은 그 다음은 병인운이 오겠다. 그러면 4달 후에는 무슨 운이 들어오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주 컴퓨터의 순환 논리를 갖다가 한자라는 방식을 빌었을 뿐, 상징 체계를 한자로 만들었을 뿐, 그 상징 체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우주 원리를 알 수 있다라는 느낌입니다. 보통 이게 한의학에서도 쓰여지고요. 음양오행론이 한의학에서 쓰여지고, 근데 음양오에서는 뭐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사람의 어떤 병의 원인을 갖다가 이 사람의 몸을 음양오행으로 나눠가지고 보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운의 흐름, 내가 부여받은 기본적 에너지 코드, 아까 전에 항공모함에는 비행기를 실었고, 뭐 컨테이너 선에는 컨테이너를 실었고, 오징어 배에는 오징어 낚싯줄을 실었고, 여객선에는 여객용품, 유흥용품을 실었다. 그런 것처럼 우리한테 부여되어 있는 에너지를 상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천간과 지지 60갑자로 만들어졌고요. 또 하나, 명리학이 되게 뛰어난 요소가 있는데, 이게 뛰어날 수도 있고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명리학은 기본적으로 투웨이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두 라인으로 흐른다. 전기도 가는 전기 있고 오는 전기 있고, 사람의 혈액도 가는 혈액이 있고 들어오는 혈액이 있듯이 사주의 에너지도 천간 에너지와 지지 에너지라는 투트랙, 투웨이의 에너지 흐름으로 흐른다.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퉁쳐가지고 뭐 평관운이야, 정관운이야, 뭐 식상운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게 천간의 식상과 지지 식상 느낌 다르고 천간 재성과 지지 재성 느낌 다르다. 천간은 관념의 공간, 즉 천간은 관념의 에너지, 지지는 실체의 에너지. 사실 정확하게 하면은 이거 투웨이가 아니고 쓰리웨이예요, 쓰리웨이. 천간, 지지, 지장간. 이거는 이제 성인들은 천지인, 뭐 하늘의 뜻, 땅의 뜻, 백성의 뜻, 뭐 이런 식으로 천지인으로 구분을 해서 쓰리웨이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크게 봐서는 투웨이, 천간 라인과 지지 라인으로 흐른다. 보통은 명리학을 독학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벽에 부딪히는 게, 천간은 뭐고 지지는 뭐야? 그럼 천간재성이 좋은 거야, 지지재성이 뭐야? 근데 그게 사주마다 달라요. 어떤 사주는 천간재성이 실체적 유리하고 이렇게 세속적 측면에서 유리하고, 어떤 사주는 지지재성이 유리해. 어떤 사주는 천간재성이 오면 난리가 나고, 어떤 사주는 천간재성이 오면 대박이 나. 이게 천간지지의 라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 사주 명리학이 에너지의 흐름을 3웨이 체계, 통합해서는 2웨이 체계로 만들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면과 실체적인 면이 이 세상은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실제 60갑자의 간지 체계에서 천간과 지지가 거의 같은 거는 한 8개, 9개 정도의 간지들만 천간 지지가 같고, 나머지 한 48개, 47개 정도의 간지는 천간 간지와 지지 간지의 코드가 달라. 겉으로 보여지는 말과 내부로 들어오는 말이 달라. 여자가 나한테 남자가 나한테 접근을 했는데 겉으로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의 실체적 행동이 다를 수 있어. 어떤 사람이 소문이 났는데 겉으로 소문난 거와 그 사람의 실체적 행동이 다를 수 있어. 근데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은 5개 중에 4개는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60개 중에 50개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에너지 흐름이 움직여진다. 올해 같은 경자년은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경금이라는 숙살의 기운이 들어와서 천간, 관념의 공간에 우리를 공포심을 몰아넣고 분별의 기운을 몰아넣고 있는데, 지지에는 그거를 통해서 어떤 정신을 깨달아라, 정신 에너지인 수 에너지가 들어오기로 돼 있다. 다만 그 경자라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각각의 사주마다 필터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터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필터 막혀서 문제가 생길 거고, 어떤 사람은 대박이 날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긍정적으로 볼 거고, 어떤 사람은 고생을 할 거고, 실제 좋게 받아들이는 사주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려서 못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령 내가 5살짜리 꼬마인데 이게 선물로 들어왔어. 기본적으로 사실 좋은 거야. 이거 보세요. 이거 2,000원이고 이거 2,000원이고 2만 원이에요. 이거 2만 원, 이거 2,000원이야. 그렇게 치면 이게 어느 선물이 더 좋은 거야? 2만 원짜리가 좋은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5살 꼬마야. 그럼 누가 이딴 거 주래? 맛도 없는 거. 환타를 줘, 환타. 그러면서 2,000원짜리 초코바를 좋아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운이라고 해도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 괜찮은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너 돈이 없는 인간이잖아. 뭐 그런 느낌. 근데 그 인간이 소크라테스야. 사실 소크라테스가 배우 작가물은 좀 별로죠. 뭐 국가사회를 위해서는 그걸로 치면 이순신 장군 부인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세요? 맨날 일본군한테 월급도 제대로 못 받아. 그래서 염전도 직접 읽어야 돼. 탐관오리들이 나라 돈을 다 빼먹어가지고 이순신 장군 맨날 예산에 허덕여가지고, 이 장군이 재성을 쓰고 있으니까 전쟁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맨날 장사까지 해야 돼. 염전 팔아가지고 군자금 직접 확보해야 돼. 뭐 이런 거 같은 거. 자, 같은 운이라도 내 수준이,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사실 이 선물이 좋은 건데, 신선나라에서는 이게 최고인데, 아이들 나라에서는 이게 최고더라. 사람마다 보는 각도가 다르다. 참고로 저희 사부님은 이거 좋아하시고, 저는 이거 좋아합니다. 네, 참고로. 네.
자, 천간과 지지에 대한 개념, 그러면서 육식갑자에 대한 간지 개념, 이거를 천간지지를 합쳐놓은 게 간지거든요. 60개만 확 파악을 해버리면 사주 3분의 2는 풀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생극재화론을 배울 건데, 이거는 간지와 간지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를 생극재화라 그래요. 정확하게는 생극재화는 천간에서 주로 보고요. 지지에서는 형충회합을 주로 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요, 지지에서는 생극재화에 기반한 형충회합이라는 희한한 작용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천간은 뭐 초등산수라고 한다면 지지는 고등미적분 뭐 정도로 좀 더 복합적으로 두 번 꼬았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야, 내가 너 도와줄게, 응 고마워, 이게 천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야. 근데 지지에서는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면 보통은 천간에서는 응 고마워인데 지지에서 형충회합에 끼워버리면 그것이 이루어지다 말다 한다. 도와주고 욕먹는다. 도와주려고 했다 내 거 다 털린다. 도와줬다가 그만 걔를 흡수합병해 버렸다. 라고 하는 다양한 형충회합적 작용이 일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기초튼튼에서는 이 형충회합은 일단 기본만 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시즌 5에서 형충회합론을 했죠. 중고급 과정, 고급 과정에서. 이게 좀 쉽지 않죠. 되게 복잡단안합니다. 복잡단안해. 근데 참고로 명리학에서 형충회합이 생긴 거는요, 원래 명리학의 초반부에는 형충회합 없었어요. 명리학이 한 중간 정도로 넘어오면서 그 서양 점성학과 그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이 형충회합, 삼합 이런 논리들이 이제 더 덧붙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생극재와 형충회합론 볼 겁니다. 어떤 학파에서는 형충회합 안 보는 학파도 있습니다. 그냥 오행으로만 다, 뭐 십성도 안 봐. 그냥 오행으로만 다. 아주 편하기로는 당사주만 봐도 돼, 당사주. 연지로 다 처리하겠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사주, 연지 가지고 이제 띠 가지고 이제 다 처리를 하죠. 무슨 띠와 무슨 띠는 좋대. 올해 무슨 띠니까 너는 좋을 거야, 나쁠 거야. 뭐 삼재 이런 거 다 당사주에서 나온 건데, 당사주의 제일 큰 문제는 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요. 네. 아니 맞는 사람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4분의 1은 맞아. 4분의 1. 사주에서 연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사주 명리학에서 가장 비중 나중에 보는 게 연지, 가장 비중 많이 보는 게 월지와 일지, 그 다음 순위로 보는 게 시지, 맨 마지막으로 보는 게 연지. 물론 보려면 다 봐야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연지를 중심으로 보는 당사주는 사람들이 자기 생년월일을 몰라. 내가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저 하늘에 떠 있는 달 가지고 보지 집집마다 지금 같은 달력이 없었다고요. 내가 지금 몇인지도 모르잖아. 오늘이 몇 날 며칠인지도 모른다고. 대충 달 보고 달의 모양을 보니까 뭐 금음 섣달 뭐 이런 식으로만 알았다. 초승달이 되니까 아 지금 무슨 날이겠구나, 음력. 이 하늘에 떠 있는 달 보고 그 달력을 봤으니 그게 달력이잖아, 달력. 지금처럼 정확한 달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너의 생일은 며칠이냐 그러면 몰라. 대충 몇 년도인지만 알아. 몇 년도인지만. 그러니까 스님들께서 이 보시를 받으면 뭐라고 덕담을 한마디씩 해줘야 되는데, 너 생일이 어떻게 되냐? 모르는데요. 그럼 언제 태어났냐? 경자년에 태어났습니다. 쥐띠. 이번에 너는 돼지띠 처자를 얻거라. 무슨 띠 처자를 만나면 바람이 날 것이다. 뭐 이 정도만 당사주로 얘기를 했는데, 복잡단안한 현대 시대에서는 이 당사주가 거의 맞지를 않기 때문에 만약에 당사주를 편하게 배우고자 하시면 그건 그냥 재미로만 배우세요. 자, 사주 구조론을 저희 서구당에서는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사실 저도 제 사주가 비견을 보고 있기 때문에 비견이라는 천간에 비견겁제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비견겁제 없는 사람에 비해서 남을 좀 더 많이 의식한다. 남을 좀 더 많이 벤치마킹 잘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대한민국 유튜브에서 명리 강의 하시는 선생님들 강의는 제가 다 봅니다.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다 제가 누르고 다니거든요. 다 제가. 저 절대 싫어요 안 눌러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저는 싫어요를 눌러본 적이 없는데 제 강의에는 늘 딱 강의 올라가자마자 1시간 내에 반드시 싫어요가 2개가 딱 붙어요. 누가 아무래도 구독을 눌러놓고는 딱 뜨자마자 가서 싫어요 이렇게 내가 보기에, 아니 보면 강의가 안 끝 30분짜리 강의인데 20분 만에 싫어요 2개가 딱 올라와. 내가 보기에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좀 사이좋게 지냅시다. 저 다른 분 가면은 저 뭐 창광 선생님, 뭐 여러 선생님, 뭐 제가 좋아하는 뭐 건대 이병호 선생님 이런 선생님들 보면 다 좋아요. 어떨 때는 막 감동입니다 막 이러고 댓글도 달아드리고 전 옵니다. 자,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주 구조론으로 사주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서구당이 정말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구당의 장점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돼. 십성 심리를 다루는 분야와 사주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사주, 이게 연월일시관법이거든요.
이 연월일시관법과 십성심리에 있어서 저희 서구당의 심층적 관법이 매우 뛰어나다. 그럼 서구당의 관법이 매우 특별한 겁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 관법이 뭐 완전히 기존의 명리계의 관법과 좀 확 틀어진 관법 전혀 아닙니다. 다 포괄한 관법이다. 그래서 호환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환성, 사주 관법 호환성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서구당에서는 12운성론을 좀 많이 사용을 하죠. 사주 해석에 있어서 12운성을 상당히 중요한 잣대로 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명리관법의 50%에서 60%는 12운성을 안 봐요. 그게 이제 설하고 선생님의 영향을 받아서 저기 이 설하고 선생님이 이제 1940년대에 돌아가신 1880년대에 태어나서 1940년도인가 50년도에 돌아가신 그 현대 명리학의 어떤 종합적 분석을 정리하신 분이 그래서 뭐 적천수, 천미, 뭐 무슨 평주 뭐 해가지고 다양한 현대적 해설서를 내셨는데 그 설하고 선생님이 12운성을 되게 안 좋아하세요. 거기 보면 12운성 보지 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설하고 선생님 관법으로 배운 많은 근데 한국이 그 설하고 선생님의 영향을 되게 많았거든요. 그 중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하고 선생님은 주로 이제 신강신약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또 그럴 만도 한 게 그 설하고 선생님이 살던 그 중화민국 태동하는 시기에는 막 지역별 군웅활거 시기야. 힘없고 빽없는 놈들은 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내 세력이 있어야 돼. 힘있고 빽있고 일간이 강해야 돼. 맨날 초토화가 돼버리니까 다시 굳은 의지로 불끈 일어서야 돼. 그래서 이 신강신약론을 중심으로 그 억부용신을 잡게 되면은 대체로 누가 유리하냐면 신강들이 유리하고 신약들은 그냥 나가 뒤져야 돼. 신약들은 버러지야 한마디로. 이런 시대에 왜 신약이 태어난 거야. 너가 독자적으로 집안이 쑥대밭이 되더라도 다시 일어서야 돼 하는 시대에 남한테 기대기나 하고 의지하기나 하고 남이 깔아놓은 거 뭐 받아먹기나 하고. 그래서 신약은 부잣집에 태어나야 유리하고 저 신강은 가난한 집에 태어날수록 유리해요. 왜냐하면 신강이 부잣집에 태어나면 일단 가난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시작하거든. 이게 자수성가 기운이 좀 강해가지고 뭐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설하고 선생님의 시대가 그 정말 힘든 어려운 시대예요. 뭐 다 맨날 잿더미, 맨날 막 전쟁, 지역별 그 싸움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억부용신이 맞아요.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억부용신이 덜 맞아요. 꼭 억부용신의 의미는 일간이 어느 정도 자기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비겁과 연대가 돼 있고 자기 근이 있어서 자기의 주체성, 주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 그게 이제 비겁의 비중이 좀 있어야 돼. 뭐 간여지동이라든가 적어도 지지에 근이 좀 있어줘야 돼. 이왕이 월지일지에 근이 있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사주가 강해야 돼. 그런데 8개의 슬롯, 사주 팔자의 8개의 슬롯 중에 한 2개나 3개 정도의 비겁을 갖추고 있으면 어느 정도 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천간에 허공에 떠 있는 비겁 3개보다 지지에 근 하나 있는 게 물론 더 세긴 한데 뭐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8개의 슬롯 중에 2개나 3개의 슬롯을 비겁으로 채우면 무인도에 갖다 놔도 살아. 로빈슨 크루소는 아마 비겁이 5개 될 것 같아. 그런데 불굴의 의지로 나는 구조될 때까지 살아남겠다. 뭐 럭비공 차고 놀고 그러잖아요. 이제 럭비공은 로빈슨이 아닌가? 뭐 하여튼 톰 행크스죠. 걔는 이제 근데 요즘 현대 사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는 산에 올라가면 산에 가서 들짐승한테 잡혀 죽을 수도 있고 뭐 식량을 구할 수 없으니 일단은 내 옷을 빵빵하게 입고 체력 보강하고 내가 힘을 키워야지 산에 갈 수 있었어. 근데 요즘 시대는 산 입구까지 버스가 데려다 줘. 산에 갔더니 케이블카 있어. 등산로에 안내 표지판 다 있어. 멧돼지 없어. 그리고 산 중간중간마다 매점 다 있어. 그래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갈 필요도 없고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갈 필요도 없으며 그냥 샌들 하나 신고 산에 가면 트레킹하면 돼. 요즘 시대는 신약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제 그래서 오히려 신약은 그 대신에 사주 8칸 중에 나머지 7칸을 다 자기가 원하는 에너지를 집어넣을 수 있어. 다 원하는 에너지를. 그러니까 그 12운성 얘기하다가 지금 제가 이 길로 빠졌는데 이 현대 시대에선 12운성이 잘 맞더라. 다만 사주 관법이 이 관법이 옳아요, 저 관법이 옳아요라고 묻는다면은 정확히 말하면 이런 시대 이런 사회에선 이 관법이 옳고 요런 시대 요런 사회에선 이 관법이 좀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북한, 아프리카, 아랍 이런 데서는 신강신약을 비중 있게 보는 게 유리. 다만 대한민국에 살더라도 돈 없이 살아. 그럼 신강신약 보는 게 나아. 근데 어느 정도 사회복지 기반을 잘 갖추고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중진국 이상 선진국에서는 신약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음. 그러니까 복지제도가 되게 잘 돼 있는 뭐 서유럽, 북유럽, 뭐 핀란드 막 이런 나라들은 신강신약 전혀 상관없음. 이런 요소들이죠. 근데 사회가 어려워.
내가 내 발로 일어서지 않으면 우한 콜레라에 걸릴 수도 있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냥 질병이 돌아도 의료 체계가 무너져 있고 이 돈 없으면 죽어야 되고 이런 사주에서는 일단 내가 강해야 돼. 사회 조직 체계가 완성돼 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체계로 보죠. 그러니까 이관법이 옳아요, 저관법이 옳아요가 아니라 이 시대에는 이관법이 옳았고 저 시대에는 요관법이 옳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시골 낙후된 지역에서는 신강신양법이 맞고 도심의 강남 지역에서는 아무리 슬리퍼 질질 끌고 와도 기본적으로 50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기 때문에 신약이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자, 이런 환경이다. 어머니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대학까지 다 보내주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공장 가서 일해가지고 동생들 먹여벌리고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신강신약론은 그 시대별로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12운성과 사주 구조론을 우리는 좀 중요하게 본다. 그래서 어디서 투관 투출돼서 누가 해서 이러이러한 사회를 살고 있는 이러이러한 나라는 관점에서 사주를 구조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좀 더 해석이 직관적이고 명확해질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또 이런 측면으로 다른 명리가분들이 해석한 여러 사주 해석서나 해설서를 같은 걸 보면은 그분이 언급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분의 사주 해석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 방식대로 이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당의 관법은 독특한 관법입니까? 아니요. 호환성이 매우 높은 관법입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호환성이 높다, 낮다라는 것은 뭐 컴퓨터 중에 이런 컴퓨터 있잖아요. 무슨 특정한 프로그램은 깔리는데 특정 프로그램 안 깔리는 거. 대체로 삼성 휴대폰은 무슨 프로그램이든지 다 깔리죠. 근데 애플은 가리죠. 어떤 프로그램 안 깔려. 뭐 녹음도 안 돼, 애플폰은 막 이런 거. 별도의 애플 깔아야 돼. 이런 것들이 좀 호환성이 떨어지는 거. 그 대신 자기 프리미엄을 지키는 거고. 저희 서구당관법은 삼성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자랑하는 건 복잡한 암기는 그만. 암기 핵심 도표를 이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암기 핵심 도표를 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암기 핵심 도표 그래도 모르겠는 건 제가 저와 함께 노래를 부를 거예요. 기타 치면서 싱얼롱 하면서 정 안 되겠으면 제가 좀 세련된 노래를 좀 잘 녹음해서 올릴 테니까 잘 때 60갑자 송을 들어. 60갑자 송을 들으면 60갑자가 다 외워지게끔 12운성까지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다 외웁니까? 사실 외워야 되는 게 맞는데 쉽지 않죠. 저도 처음에 다 못 외웠어요. 이거 어떻게 다 외워? 자, 한자 몰라도 됩니다. 왜 한자를 몰라도 되냐면 제가 한자를 모르거든요. 저도 한 20개 정도밖에 몰라요. 그래서 옛날 책 보면 진짜 힘듭니다. 막 앞에다 주석 달면서 봐야 돼. 아유, 이제 한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 몰라도 물론 한자를 알면 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더. 근데 저는 뭐 한글과 뭐 한자 어쩌다 저는 한자를 쓰더라도 반드시 옆에다가 해석을 달아 놓을 겁니다. 이게 무슨 글, 무슨 문, 뭐 이런 식으로. 중학생도 이해하는 강의를 할 겁니다. 가급적 기초 튼튼한 타학파의 관법들과 상호 관법 호환이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타학파의 관법들과 상호 관법 호환이. 기본적으로 원래 처음에 초학들이 독학으로 사주 공부를 배울 때 요즘에 정말 편리한 시설들이라는 유튜브라고 하는 열린 교육의 장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여러 선생님들의 책도 보면서 유튜브 강의도 이제 직접 들어서 정말 세상 좋아졌죠? 아마 지구가 탄생한 이래 명리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대가 바로 최근 3, 4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나 뜻만 있고 마음만 있으면 명리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 서구당 아카데미의 강의는 30분씩 무료 버전을 띄우기 때문에 하다못해 정규 버전을 듣지 않더라도 무료 버전만 들어서도 창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30분짜리 무료 버전 가끔 왜 30분에 절묘하게 잘라요, 얄미워요, 뭐 돈에 눈이 멀었구나 막 이러는데 아니란 말이죠. 다른 분들은 10분 20분씩 풀 영상 올릴 때 우리는 반쪽 버전이 30분 40분이야. 우리는 반쪽 버전이 30분 40분. 다른 분들은 풀 영상이 8분 12분 15분인데 우리는 억울해. 분명히 우리가 사회에 가서 많이 뿌렸는데 우리 보고 반밖에 안 뿌렸대. 아니 그래도 다 뿌린 사람보다 2배 이상 우린 뿌렸는데 게다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동영상 강의를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 압도적 서구당이란 말이죠. 지금 제가 일주일에 제가 4강의, 저희 사부님 4강의, 또 우리 타로 선생님 강의, 또 요즘에 또 명리 선생님 또 몇 분 더 이제 더 많아지실 거예요. 강의들이 올라오니까 우리 저기 샤이니 선생님이 지금 밤잠을 새고 지금 편집해가지고 동영상에 대한민국 명리 발전에 공헌을 엄청나게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면 훈장 탈 거야. 너가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을 깨우는데 큰 도움을 했구나. 너가 잠도 못 자면서 뭐 이런 역할들. 그러니까 30분 버전만 들어도 정말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왕이면 취미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정직하게 돈을 내고 풀 버전을 구입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그 풀 버전에 참고로 거의 35%에서 40%는 나라 세금으로 나갑니다.
저희 서구당 정직하게 세금 내고 왜 지금 다 전산 처리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접속하잖아요. 여러분 다 송금하잖아요. 이거 다 나라의 국세청에 그대로 찍혀요. 다 세금으로. 호신셈 다 갖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요만큼밖에 안 가죠. 다 세금이 거의 한 30-40% 나갑니다. 자, 스토리텔링을 저는 추구를 합니다. 명리를 사주를 보고 이거를 이야기로 좀 엮어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주라는 학문이 그 암호 체계가 되게 불친절하거든요. 8개의 암호를 가지고 내가 스토리로 엮어야 되는 그게 구술을 엮는 과정입니다. 제가 좀 말이 많기는 해도 가급적이면 스토리 A, 스토리 B, 스토리 C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죠. 이 사주는 이런 식으로 스토리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으며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다. 스토리텔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스토리텔링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시려면요 좀 만물 박사가 좀 되셔야 되고 다방면에 많은 책을 보십시오. 명리책만 보시지 말고 명리책 절반, 명리책 2권에 뭐 시사 경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다방면에 잡식성인 거 그거 있죠? 그 있는데 그 유명한 책이 있는데 뭐 상식 뭐 몇 가지 확 제가 블로그에다 올리겠습니다. 추천하는 책들. 뭐 세상의 모든 지식 해가지고 나와 있는 시리즈 책이 있거든요. 요즘에 새 버전도 하나 나왔는데 그런 다방면의 시사 경제 책 많이 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을 알 수 있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에 대해서 색안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게 드라마, 영화, 책, 소설. 그게 표현 기법이 텍스트, 즉 책으로 돼 있든 영상, 영화로 돼 있든 만화, 애니메이션으로 돼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그 뜻을 읽어내면 되는 거죠. 너무 아침 드라마만 보지는 마세요. 막장 드라마만 보면 세상 남자는 다 바람둥이고 여자는 다 비련의 주인공이고 뭐 시어머니는 다 못됐으며 뭐 본부장들은 다 저 모양 저 꼴이고 뭐 이럴 수 있는 거니까 좀 다양한 분야의 인간들의 삶을 고찰해 보시는 거를 좀 봅니다. 그다음에 명리학은 어떤 면에서는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궤를 다 있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성인들의 의견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들어보신다면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명리학은 인생 최고의 개운학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 물론 이 부분은 영어 선생님들은 영어를 배워야 삶이 바뀐다. 수학 선생님은 수학을 배워야 된다. 기술 선생님들은 돈 되는 기술을 배우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를 하시겠지만 어쨌건 이 부분에서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내 인생의 품위를 높이고 퀄리티를 높이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 그래서 내 사주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극복한다.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극복한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어떤 여자분이 있는데 얼굴은 별로 못생겼는데 키는 커. 그분이 주로 하이힐 많이 신어요. 일단 내 키 큰 게 무기잖아. 그러니까 더 크게. 키 크는 더 크게. 얼굴은 화장으로 캄프라치. 화장으로 극복. 이런 거. 그러니까 나한테 장점은 더 부각시키고 단점은 완화시킨다. 그리고 타인에게도 그 사람의 장점을 개발해서 너의 원래 운명 미션은 이건데 너가 그걸 소홀히 하고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면 너의 인생이 훨씬 더 좋아질 거야. 라는 방면으로 가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학문은 또 다른 측면에서 나도 살리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복을 베풀어서 한 3번 태어나서 쌓을 덕. 이번 생에 한 번에 털었네. 다음에 수많은 몇 억을 뿌려가지고 쌓은 덕 나는 그냥 말빨로 떼었네. 말빨로 복사했네. 하늘에서는 꼭 돈 뿌려야지만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좋은 말, 그 사람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어떤 덕담, 행동, 교훈 이런 것들도 다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 선물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선업을 나눠줄 수 있는 학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공개 특강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사주 푸는 예시를 하면서 우리 하나하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